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2023-2024 시즌 프리미어리그 7라운드 맨체스터 시티를 추격하고 있는 토트넘 허스퍼와 리버풀의 빅매치를 앞두고 프리미어리그 공식 홈페이지가 양 팀의 최신 전력과 상황을 분석한 프리뷰 컨텐츠를 내놓았습니다. 특히 이 양 팀의 에이스라고 할 수 있죠. 나란히 2021-22 시즌에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공동 수상했던 손흥민 선수와 살라 선수의 개인적인 활약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비교하는 컨텐츠가 나왔는데요. 프리미어리그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이 두 팀의 경기를 앞두고 어떤 분석들을 했는지 해설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미어리그 공식 홈페이지에 토트넘과 리버풀에 대한 다양한 컨텐츠들이 올라와 있는데요. 뉴룩 리버풀, 새롭게 이제 변신한 리버풀의 전력이 맨시티의 우승 경쟁 최대 라이벌이 될 수 있는 이유를 아주 깊이 있게 분석한 컬럼이 나왔고요. 또 토트넘이 아스널과의 경기에 따라가는 무승부, 파이트백이라고 하죠. 추격전을 벌이면서 투혼을 발휘했는데 이 기록에 있어서 프리미어리그 역대 최고의 팀이다라는 또 기록도 소개하고 있고, 무엇보다 판타지 프리미어리그라고 프리미어리그 공식 홈페이지가 이제 공식적으로 선수들의 개별적인 활약, 통계 기록을 통해서 최고의 선수를 구성해서 많은 또 프리미어리그 팬들이 즐길 수 있는 게임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손흥민 선수와 살라 선수가 최근에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미드필더로 분류가 되고 있거든요. 이 두 선수 맞대결을 앞두고 어떤 점에서 기대할 수 있고 또 어떤 선수를 보유하는 게 나은지에 대한 분석 콘텐츠도 나왔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리버풀 2.0이라는 표현까지 나온 올 시즌 클롭 감독의 선수단 리빌딩 상황이 어떤지 분석한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프리미어리그 17경기 무패, 올 여름에 1억 5천만 파운드를 투자해 완전히 재구성한 중앙 미드필더, 그 유명한 플라잉 풀백의 위치를 뒤집는 3박스3 포메이션을 구현한 리버풀입니다. 위르겐 클롭 감독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것은 확실히 리버풀 2.0인데요. 지난 주말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와의 경기 3대1 승리를 앞두고 클롭 감독은 자신의 팀을 이런 식으로 정의하면서 진화라는 개념에서 벗어나 아직 진행 중이긴 하지만 새로운 2023-2024 시즌 리버풀에 대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돌아온 첫날부터 정말 즐거웠습니다 라고 클롭 감독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리빌딩, 새로운 방식, 새로운 에너지에 정말 흥분했다라고 직접 이야기했어요. 지난 시즌에 많은 것을 바꿔야 한다라고 결정을 했다는데요. 우리는 변화를 해야만 해서가 아니라 좋은 방향으로 바꾸고 싶었습니다 라면서 선수들이 떠났기 때문에 변화한 게 아니라 애초에 변화를 계획한 것이다 라고 했죠. 아시다시피 주장이었던 조던 핸더슨이 떠난 것도 주전 자리를 확보할 수 없다라는 그 통보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했었고, 파비뉴도 그런 가운데 떠났잖아요. 클롭 감독은 여전히 흥분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직은 안정적이지 않고 부족한 점이 많지만 이미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라면서 올 시즌 초반에 많은 변화 속에서도 경기력에 대한 만족감을 표했는데요. 리버풀은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경기 중 절반을 1대0으로 패하는, 끌려가는 선제골을 내주는 상태에서 치렀고요. 라스크린치와의 UEFA 유로파리그 경기에서도 뒤처지면서 경기를 시작했다는 점에 있어서 불안정하다는 그런 인식을 뒷받침하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이러한 요인이나 또 맨체스터 시티의 무적 같은 모습 때문에 올 시즌 리버풀의 우승 도전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더 널리 퍼지지 않았을 뿐이지 사실상 경기력은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 특히 이제 프리미어리그에서 이 컬럼을 쓴 전문가는 이제 리버풀에 대한 그 전망과 기대치가 바뀔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요. 리버풀이 앞으로 이어질 프리미어리그 2경기에서 승리를 한다면 지난 19경기, 지난 시즌 포함해서 총 프리미어리그 승점 47점을 획득하게 되는 것이고, 시즌당 평균 승점이 94점이 돼요. 지난 3번의 시즌과 프리미어리그 전체 30시즌 중에 4번을 제외한 모든 시즌에서 우승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승점이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리버풀은 클롭 감독 체제에서 요요 현상을 보인 바가 있는데요. 2019-2020 시즌부터 지난 4시즌 동안 리버풀의 시즌 승점은 99점, 69점, 92점, 67점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상승세를 타는 시점이라는 것이죠. 클롭의 3박스3 미드필드가 어떤 것이냐? 풀백을 바꾼 전술인데요. 지난 시즌 말에 클롭 감독이 도입한 이 3박스3 포메이션은 점점 더 발전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비교적 간단한데요. 리버풀의 기존 플레이 방식에 약간의 변형을 가한 것입니다. 트렌트 알렉산더 아놀드가 리버풀이 공을 소유하면 중앙 미드필더로 이동하고 앤드류 로버트슨이 백스리의 일부가 되어 가끔은 또 전방까지 돌아다니는 그런 프리롤을 맡게 되는 것인데요. 중앙 미드필더의 네 번째 선수를 추가함으로써 이론적으로 리버풀은 더 효과적으로 역습을 할 수 있게 됐고, 중앙 수비에 세 번째 선수를 추가해서 상대가 상단에서 긴 패스로 역습을 시도할 때 피치의 폭을 커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포메이션 변경 이후 아직 오픈 플레이 어시스트를 기록하지 못하고 있는 로버트슨의 활약이 줄어들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리버풀의 공격 영역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는데요. 천천히 확실하게 공을 파이널 서드 지역까지 연결하는 대신에 경기장 중앙을 가로지르는 수직적인 공격이 많아지면서 올 시즌 리버풀의 크로스 횟수가 경기당 21회에서 15.8회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공을 통해서 올라가서 크로스를 하기보다는 빠르게 공을 전개해서 크로스를 올리는 게 아니라 바로 골문을 타격할 수 있는 속공이 늘어났다는 건데요. 새로운 미드필드진을 통해서 확실하게 업그레이드가 됐다라고 분석했습니다. 2022-2023 시즌 막판 11경기 무패를 이어가는 동안 리버풀은 때로는 역습을 쉽게 허용하고 알렉산더 아놀드의 뒤쪽 공간에 너무 많이 이제 공간을 허용하는 노출하는 취약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죠. 이 문제를 새로운 영입으로 어느 정도 해결하게 됐습니다. 헝가리 선수죠. 도미닉 소버슬라이가 조르지뇨 바이날둠 시절에 리버풀의 지역 장악력을 높인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좁은 지역에서 침착하게 소유권을 확보하고 반대 방향으로의 역습을 최소화하는 등 올 액션 8번 미드필더로 훌륭하게 적응을 하고 있습니다. 소보슬라이는 90분당 평균 7.3회의 프로그레시브 전진 패스를 통해서 커리어 최고의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경기당 7회의 소유권 회복 역시 커리어 베스트 기록으로 공을 소유했을 때나 소유하지 못했을 때 모두 그의 긴박함과 에너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알렉시스 마칼리스터는 때때로 외로운 6번 미드필더로 다소 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지만 지능적인 수직 패스를 통해 라인을 돌파하는 능력은 리버풀이 이전에 가지고 있던 면보다는 훨씬 더 크게 업그레이드 된 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마칼리스터 역시 프로그레시브 패스 6.7회, 태클 및 가로채기 4.3회, 90분당 리커버리 7.1회라는 커리어 하이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리버풀은 전성기 시절의 파비뉴처럼 플레이를 깨트릴 수 있는 수비적인 미드필더를 배치하지 않고 있고요. 엔도 와타루가 그 역할로 영입이 됐지만 지금까지 리그 경기 출전은 92분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기록적으로 봤을 때 지난 시즌 리버풀이 가장 많이 기용했던 파비뉴, 조던 핸더슨, 하비 엘리엇의 3미드필더와 올 시즌 소버슬라이, 맥칼리스터, 커티스 존스의 3미드필더를 비교하면요. 현재 트리오가 볼을 더 잘 가르고 있다는 게 분명합니다. 지난 시즌 패스 성공률은 83.8%였는데 올 시즌은 89.5%로 늘어났고요. 지난 시즌 태클 및 가로채기 90분당 기록은 8.1회였는데 올 시즌은 9.7회로 늘어났습니다. 다만 90분당 리커버리가 20회에서 18.4회로 줄어들었는데 경기 지배력이 더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러한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취약한 수비력이 문제인데요. 지난 시즌 경기당 26.1회에서 34.3회로 증가한 리버풀의 총 압박 횟수는 팀의 역동성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는 도움이 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더 차분하고 조직적인 수비 경기력으로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2022-2023 시즌과 비교했을 때 리버풀의 프로그레시브 전진 패스 횟수는 90분당 13.3개에서 18.8개로 크게 증가했고요. 프로그레시브 캐리, 공을 전진시킨 운반 같은 경우에는 90분당 29회에서 36.2회로 증가하면서 리그 17위에서 10위까지 올라섰습니다. 총 상대 지역 볼터치 횟수도 경기당 63.4회로 증가했는데요. 이 중 90%가 경기장의 미들 서드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이 세 가지 통계를 종합하면 리버풀의 새로운 미드필더들이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한편 수비진은 가끔씩 실수를 범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고 거친 공격 라인의 무딘 모습으로 인해 경기가 다소 불규칙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90분당 기대 득점이 지난 시즌과 비교했을 때 1.9골에서 2.2골로 90분당 슈팅 창출 횟수가 27.5회에서 30.5회로 90분당 공을 잃어버린 횟수가 10.9회에서 8.17회로 감소하는 등 다른 여러 수치들이 리버풀에게 유리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론 표본의 크기가 작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리버풀의 개막 첫 6경기가 서로 매우 달랐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아스톤빌라를 3대0 3대0 승리를 거둔 경기를 제외하면 리버풀은 심플하게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주지 못했는데요. 이는 승점 90점 이상의 시즌을 기대하는 리버풀 팬들을 걱정스럽게 할 수도 있지만 리버풀의 적응력, 회복력, 지배력은 좋은 징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클롭 감독은 6라운드 웨스트햄과의 경기를 앞두고 이번 시즌에 이미 겪은 일은 한 시즌 내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보통 38경기를 치른 후에 이런 일을 겪는데 우리는 5경기 만에 해냈다라고 했어요.
그의 말은 실제로 틀리지 않았죠. 리버풀 미드필더진을 너무 자주 뒤쫓아왔던 웨스트햄을 상대로 리버풀은 데이비드 모예스 감독의 웨스트햄이 너무 일찍 수비 라인으로 후퇴해 상대의 압박을 거의 받지 않은 채 역습 공격, 재공격을 시도할 수 있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상대가 내려앉으면서 많은 공간이 마칼리스터에게 생긴 것인데요. 마칼리스터가 다르윈 누네스의 골을 어시스트할 때 굉장히 많은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울버햄튼 원더러스와의 경기에서 리버풀은 알렉산더 아놀드의 부재 속에 이전 시스템으로 돌아갔지만 너무 부진했고 하프타임에 선제골을 내주며 0대1로 뒤처지는 상황도 있었는데요. 이에 클롭 감독은 즉흥적으로 4-2-4 포메이션을 가동해 순전히 의지의 힘으로 원정팀을 무너뜨렸습니다. 전반전 클롭 감독의 공격 전술 변화 이전의 울브스는 선수들을 전진 배치하고 피치 위쪽 높은 곳에서 공을 따내려고 노력했는데요. 하지만 하프타임 이후 울버햄튼이 공격적인 선수를 벤치로 불러들였고 클롭 감독이 공격적인 4-2-4 시스템으로 전환을 하면서 울버햄튼의 윙어들을 묶어두게 됐습니다. 또 뉴캐슬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서는 알렉산더 아놀드의 뒤쪽 공간에 카운터 공격을 자주 당했지만 클롭 감독은 반대로 뉴캐슬의 미드필더 하단에도 거대한 구멍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윙어들로 하여금 이를 활용하기 위한 인필드 컷을 지시했고 이 사진처럼 누네스의 두 골이 바로 윙어의 인필드 컷, 인사이드 침투 움직임을 통해서 만들었습니다. 압박이 강한 팀인 본머스와 빌라를 상대로 클롭 감독은 특유의 긴 패스로 상대를 무너뜨렸고요. 첼시와의 개막전 당시 리버풀은 깊숙이 내려가서 35%의 점유율을 유지하면서 평소 같은 경기를 펼치지 못했던 경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록들, 이러한 상황들을 보면은 6차례의 경기에서 다양한 접근 방식을 보였고 적어도 절반 이상의 경기에서 리버풀이 경기 도중 클롭 감독의 지능적인 전술 변화를 시도한 것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다시 말해 긍정적으로 보자면 리버풀이 안주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다양한 미드필더 조합을 실험하는 와중에도 계속해서 승리를 거둬왔다는 것은 분명 고무적인 신호이며 누네스 그리고 루이스 디아스 등 복귀한 공격수들의 활약이 상위권 도약에 대한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즉 매경기 방향이 달라졌고 방식이 달라졌지만 이러한 와중에도 이제 유연한 모습을 보여줬고 클롭 감독이 경기 중에 또 능동적인 모습을 보였고 그러면서도 안정성은 떨어지지만 계속해서 승리를 거둬왔다는 것을 높이 평가한 것인데요. 이번 토트넘과의 경기가 리버풀에겐 큰 시험대가 될 것이다라는 토트넘과의 경기에서 리버풀이 갑자기 안정된 모습으로 나오긴 어렵다라고 했는데요. 특히나 대담한 공격 축구를 구사하는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토트넘은 이미 아스날, 맨유 같은 좋은 팀과의 경기를 치렀죠. 그리고 승점을 얻어냈습니다. 리버풀이 혼란을 마주할 것 거의 확실시되는 일정이라고 할 수 있고요. 토트넘전 이후에 리버풀은 브라이튼과 원정 경기도 치러야 합니다. 10월 국가대표 휴식기 이후에는 에버튼, 노팅엄, 브렌트포드와 경기, 또 루턴타운과의 경기를 하는데 이 경기들을 통해서 2019-2020 시즌 우승 당시에 차분한 지배력을 되찾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리버풀이 승점 90점 이상의 시즌을 보낼 수 있었던 것은 패배를 예상했던 상대와의 경기에서 리버풀이 수비 뒷공간을 공략당하지 않았고 심리 싸움에서 이겼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몇 번 더 승리하게 된다면 클롭 감독에게 유리한 인식이 바뀔 수 있다. 즉 토트넘, 브라이튼처럼 리버풀을 어렵게 했던 팀과의 경기에서 승점을 얻어내고 승리를 얻는다면 우승에 도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상대를 질책시킨 중앙 미드필드의 지배적이고 강압적인 역습 덕분에 그러한 결과가 가능했다고 하면서 올 시즌에 소보슬라이와 마칼리스터가 가세한 새로운 3박스3 포메이션에서 이러한 에너지를 재현할 수 있다는 조짐이 바로 리버풀의 우승을 기대할 수 있는 이유라고 했는데요. 다만 리버풀이 개선해야 되는 취약점도 충분히 있다라고 지적을 했죠. 클롭 감독이 말했듯이 아스톤 빌라전 3대0 승리가 기준점이 되는 경기력이 돼야 합니다. 클롭 감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경기는 최고였고 새로운 리버풀이었지만 우리가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될 수 있는 모습을 엿볼 수 있는 한 단면일 뿐입니다. 다만 그 경기는 현재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정말 좋은 신호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과연 리버풀이 토트넘과의 경기에 최고의 모습을 보일지 지켜봐야겠습니다. 한편 토트넘에 대해서는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뒷심을 가진 팀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토트넘이 아스널과 북런던 더비에서 두 차례나 동점골을 기록하면서 승점 1점을 따냈고요.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 아래에서 투혼을 굉장히 좋게 발휘했습니다. 올 시즌 개막 이후 토트넘은 프리미어리그 6경기 중에 무려 4경기를 선제골을 내주면서 했지만 두 차례 승리, 두 차례 무승부를 거두면서 승점 8점을 뒤처진 경기에서 챙겼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모습은 새로운 게 아닙니다. 최근 아스널을 상대로 얻은 승점을 통해서 토트넘은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패배 상황에서 승점을 얻은 부분에서 역대 1위에 올랐습니다. 브렌트포드도 프리미어리그에서 세 번째 시즌밖에 보내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반전에 뛰어난 경기력을 보이며 순위권에 진입하고 있는데요. 올 시즌 이미 두 차례나 역전승을 거뒀죠.
한편 토트넘은 올 시즌에 벌써 패배 상황에서 얻은 승점 8점이 2010-2011 시즌에 얻었던 승점 24점, 본인들의 구단 최고 기록을 경신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2001-2002 시즌 뉴캐슬이 무려 23경기를 선제골을 내준 채 승점 34점을 얻었던 한 시즌 최고 기록을 경신하기 위해선 갈 길이 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토트넘과 리버풀의 경기를 앞두고 손흥민 선수와 살라 선수의 최근 활약에 대한 비교 분석도 있었는데요. 살라는 리버풀의 첫 6경기에서 모두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며 완벽한 출발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판타지 프리미어리그 포인트 43점으로 미드필드 순위에서 단 1점 차이 선두인데요. 그 다음이 손흥민 선수입니다. 아스널의 사카와 함께 공동 2위에 올라 있는데요. 4라운드 경기부터 손흥민 선수가 최전방 공격수로 올라섰고 그리고 나서 5골을 최근 3경기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손흥민 선수가 번리를 상대로 해트트릭을 기록했고 지난 주말 아스널과의 북런던 더비에서 2골을 넣는 등 최근 3경기에서는 가장 높은 36점을 얻은 선수가 됐는데요. 살라가 여전히 오른쪽 측면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는 가운데 손흥민 선수는 토트넘의 최전방으로 이동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라가 손흥민 선수와 거의 동일한 득점 위협을 자랑하고 있다고 합니다. 손흥민 선수가 박스 안에서의 슈팅 기록에서 약간의 우위를 점하고 있는데요. 총 4차례 빅찬스를 만들었는데 이는 살라의 2회보다 2배나 많은 수치로 가장 인상적인 통계 기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손흥민 선수는 최전방으로 올라가면서 동료들에게 득점 기회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는 살라와 경쟁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살라는 손흥민 선수보다 3배나 많은 키패스를 기록하고 있고 지난 3경기에만 6개의 빅찬스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기대 득점 관여도 통계를 통해서 손흥민과 살라의 최근 활약을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는데요. 손흥민 선수는 뛰어난 마무리 능력을 통해서 기대치를 훨씬 뛰어넘는 활약을 펼쳤어요. 1.79골을 넣을 수 있는 기회에서 5골을 넣은 것이죠. 기대 도움값이 0.43개였던 것을 생각한다면 손흥민 선수는 왼쪽 측면에서 중앙 공격수로 포지션을 바꾼 이후 무려 2.78골 이상을 넘어서는 공격 포인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살라 역시 기대 득점과 기대 도움에서 손흥민 선수를 능가하고 있는데요. 엄청난 잠재력이라고 할 수 있죠. 특히 도움을 많이 올리기 때문에 살라 선수의 이제 델타 값이 플러스 0.12라는 점은 거의 살라가 만들어준 만큼 골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살라와 손흥민 선수 중에 누가 더 나으느냐? 누구를 데려가는 게 좋으냐? 판타지 프리미어리그에서 토론이 벌어졌는데요. 해리 다니엘스라는 유저는 손흥민 선수가 살라보다 낫다. 왜냐? 살라보다 손흥민 선수의 가격이 더 낮은데 더 좋은 활약을 거의 동등 활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성비가 좋기 때문이라고 했고요. 리 본필드는 살라가 꾸준하다. 살라가 매경기 공격 포인트를 올리고 있기 때문에 그 일관성을 무시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마크 맥게티건 역시 손흥민 선수는 가격적으로 접근하기 쉽기 때문에 영입을 목표로 하는 선수라고 얘기를 했고요. 벤 크랩트리 같은 경우에는 손흥민 선수의 현재 폼이 굉장히 좋고 지금과 같은 활약이 계속 이어진다면 분명히 손흥민 선수의 현재 몸값은 저평가이기 때문에 영입을 해야 하는 선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샘 본필드라는 유저는 둘 중에 한 명만 기용을 할 수 있다면 살라에게 집중하겠다고 했는데요. 토트넘에서는 메디슨이 사실은 손흥민 선수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또 많은 공격 포인트를 올리고 있기 때문에 메디슨과 살라를 기용하겠다. 안정성과 폭발력이 모두 살라가 더 높다라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이번 토트넘과 리버풀의 경기를 통해서 살라와 손흥민 선수가 직접 정면 승부를 벌이게 될 것 같은데요. 이 경기에서 과거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공동 수상했던 두 선수가 어떻게 팀의 승리를 이끌어갈지 한준TV에서 경기 결과와 분석 확인하시기 바랍니다.